인생이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날 제가 마주한 순간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듯했고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제발 사실이 아니라고 해줘요. 서준 씨 이제는 숨길 수 없어요. 하지만 진심만은 믿어줘야 해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차마 지워지지 않는 의심. 하지만 동시에 놓을 수 없는 사랑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어느 쪽을 붙잡아야 할지 몰라 흔들리는 제 마음은 지금도 가시처럼 아픕니다. 인생의 절정에서 맞닥뜨린 이 선택의 순간, 저는 과연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늦가을 비가 그친 다음 날, 성수동 뚝섬 유원지 옆 공사 현장에서 도면을 말리다 보니 손끝에 펜 냄새가 남았다. 도면이 젖으면 선이 번진다. 선이 번지면 벽이 기울고 결국 사람이 다친다. 나는 그 생각으로 하루를 여민다. 오늘 일정은 성수 왕십리 청량리 순서로 이동해 자재 발주를 확인하고 저녁엔 아버지에게 들러 가스 배관 점검을 해드리는 것이다. 성수역 2호선 플랫폼에서 한 칸 비어있는 열차를 골라 타고 두 정거장 만에 왕십리에 내렸다. 환승 통로엔 빗물이 마르지 못한 채 반짝거렸고 바닥에 반사광이 내도면 선처럼 길게 늘어졌다. 이동 전에 카페 한 곳에 들렀다. 성수동 골목 안쪽 스테인리스 문손잡이가 달린 작은 카페의 백양목. 이름이 머릿속에 툭 박혔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향이 올라왔다. 창가 자리에 앉아 도면을 펼치려던 순간 종이 모서리가 물잔에 닿아 한쪽 끝이 어두워졌다. 당황해 수건을 찾는데 옆자리 여자가 먼저 미니 드라이어와 티슈를 밀어주었다. 작업실에서 자주 쓰는 모델처럼 생긴 작은 드라이어였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네요. 괜찮아요. 도면은 마르면 선이 더 또렷해져요. 너무 가까이 대지 마시고 살짝 띄우세요. 말투가 차분했다. 마르면 선이 또렷해진다. 현장에서 소장들도 쉽게 하지 않는 표현이었다. 명찰엔 수연. 드라이어 바람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자 번지던 선이 다시 살아났다. 창밖으론 2224번 버스가 성수역 4번 출구 앞에 잠깐 멈추었다가 떠났다. 나는 종이를 접어들고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다. 인테리어 일을 합니다. 전기 배선이랑 가벽 위치를 다시 잡는 중이라 선이 중요하죠. 선이 기울면 사람이 다치죠. 제 집 선반도 자꾸 기울어요.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웃으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선반. 나와 잘 맞는 대화였다. 계산대 쪽에서 주문한 허브차가 나왔고 은색 저울과 온도계가 함께 놓였다. 바리스타가 설명했다. 1.8g 85도 180초. 수연의 손은 그 숫자를 정확히 따라갔다. 나는 숫자에 예민한 사람을 믿는 편이다. 저울로 차까지 재세요. 몸은 숫자에 반응하니까요. 매일 같은 조건이면 마음이 편해져요. 몸은 숫자에 반응한다. 아버지가 들으면 좋아할 말이었다. 아버지 만수. 70을 바라보는 나의 집안 구석구석에 메모를 붙이는 습관. 냉장고 자석 밑엔 약 7시, 신발장 안쪽엔 문 잠금 확인, 전기 차단기 커버엔 비 올 때는 오프 확인. 복역 후부터 생긴 습관이라고 들었다. 그는 나에게 실수란 돌이킬 수 없을 때까지 미루는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전화를 진동으로 바꾸려다 아버지 연락이 울렸다. 아버지, 점심은 하셨어요? 먹었다. 김치찜 남은 거 데웠지. 저녁에 오면 차 하나 우려줄게. 속이 요 며칠 더부룩하네. 그는 차라고 했지만 사실 늘 물에 가까웠다. 티백 하나, 끓인 물, 설탕은 절대 금지. 전화를 끊고 보니 수연이 조용히 웃고 있었다. 아버님도 차를 좋아하시나 봐요.
정확히는 습관을 좋아하시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컵, 같은 칸의 메모.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습관은 사람을 지켜줘요. 그 말에 나는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다. 떠나기 전 그녀가 먼저 말했다. 선반 이야기 진짜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수동이에요. 엘리베이터 없는 옥탑이라 조심해야 해요. 성수면 제가 바로 달려갈 수 있죠. 상대가 선을 부탁하면 선으로 답해야 하니까요. 왕십리역으로 향하는 길, 도로에 어제 피가 아직 채 마르지 않은 듯 했다. 2호선에서 하차해 중앙선을 타고 청량리까지 가는 동안 나는 방금 전 대화를 머릿속에서 되감았다. 마르면 또렷해지는 선, 저울, 온도, 시간. 숫자는 안전을 만든다. 청량리역 10번 출구로 나와 시장 골목을 지나 아버지 아파트로 향했다. 오래된 주공 아파트, 경비실 앞 화분에 국화가 노랗게 피어 있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 부엌에서 주전자 소리가 났다. 아버지는 이미 컵을 데워두고 있었다. 그런데 낯선 물건이 싱크대 위에 있었다. 작은 전자저울. 디지털 화면에는 0.0g이 떠 있었다. 저울을 쓰세요? 가게에서 그러더라고. 1.5g, 85도, 2분 반. 규칙을 지키면 속이 편하대. 가게에서. 나는 주전자 옆 칸에서 봉투를 꺼냈다. 흰 나무 로고 백양목이라는 글자. 오늘 낮 카페 이름이 똑같았다. 우연일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찻잎을 저울에 올렸는데 아버지의 손이 살짝 떨렸다. 나는 얼른 컵과 주전자를 대신 들었다. 오늘은 제가 우리죠. 85도면 되죠. 그래, 컵은 미리 데워야 하고. 찬물이 붉게 번지는 걸 보며 나는 아버지 손등의 혈관을 보았다. 70의 손은 얇고 가볍다. 컵을 내려놓는 순간 아버지 표정이 아주 잠깐 일렁였다. 속이 쓰린 듯한 눈빛. 나는 모른 척 물었다. 병원 진료는요? 다음 주 내시경 예약 그대로? 그대로다 괜찮다. 저녁을 먹고 배관 누수를 막은 뒤 나는 현관 신발장 옆에 붙은 메모를 봤다. 문 잠금 확인 아래 새로 붙은 작은 종이. 차 1.8g 85C 180초. 글씨는 아버지였지만 숫자 배열은 익숙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보통 2분 30초라고 쓰지 180초라고는 쓰지 않는다. 나는 그 작은 차이를 마음속에 메모해 두었다. 다음 날 오후 성수로 다시 갔다. 수연의 옥탑집은 5층 계단 끝 작은 철문이었다. 현관 앞엔 로즈마리와 라벤더가 작은 플라스틱 화분에 심어져 있었다. 실내 한쪽엔 다이브러리처럼 정리된 티캔과 저울, 온도계, 타이머가 가지런했다. 벽면에 달린 선반은 왼쪽으로 3도쯤 기울어 있었다. 수평기를 올려보니 벽체가 살짝 뒤틀려 있었다. 앙카를 더 깊게 박고 뒤에 얇은 패드를 끼우면 수평 잡힐 거예요. 벽체 자체가 살짝 비틀려 있네요. 역시요. 제가 보기에도 무언가 삐뚤었거든요. 드릴 소리가 짧게 울리고 앙카를 새로 박았다. 기포가 정확히 가운데로 오는 걸 확인하고 나니 수연이 박수를 톡톡 쳤다. 이제 제 컵들도 안 미끄러지겠어요. 그녀는 감사 인사로 허브차를 내왔다. 이번엔 1.8g 82도 150초. 나는 눈썰미 좋은 사람의 손이 작은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걸 보며 이 사람의 하루가 얼마나 규칙으로 지탱되는지 조금 이해하게 됐다. 82도요? 카페에선 85도라던데. 오늘은 비가 와서 공기가 눅눅했잖아요. 3도 낮춰야 향이 살아나요. 그녀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다. 컵을 드는 순간 문득 몸은 숫자에 반응한다던 말이 떠올랐다. 그러자 내 머릿속에서 어떤 점들이 천천히 이어졌다. 아버지의 저울, 백양목 라벨, 180초라는 낯선 표기. 그리고 수연의 저울, 온도계, 타이머. 모든 것은 우연일 수도 아니면 인연일 수도 있었다.
나는 굳이 결론을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선은 급하게 그으면 흔들린다. 며칠 뒤 나는 수연과 함께 왕십리역에서 분당선을 타고 서울숲을 가볍게 걸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오래된 합판이 울리는 소리를 냈다. 우리는 한강진 쪽으로 넘어갈까 하다가 뚝섬 유원지 방향으로 발을 돌렸다. 바람이 조금 차가워져 코끝이 시큰했다. 춘천 가보신 적 있어요? 경춘선 타고요. 자제 보러 가끔요. 청량리에서 타면 1시간 반쯤. 닭갈비 골목 지나 소양강 쪽으로 걸으면 좋아요. 전 친구랑 고1 때 한번 갔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얇게 흔들렸다. 고1 춘천 친구. 단어들이 내 마음 어딘가에 가만히 꽂혔다. 나는 그 작은 흔들림을 섣불리 붙잡지 않았다. 현장에선 균열을 본 즉시 보수하지만 사람 사이의 균열은 서두르면 더 깊어진다. 밤에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는 막 주전자를 끄고 있었다. 식탁 위엔 어제의 메모가 한 장 더 들었다. 차 1.8g 81호씨 180초. 85가 82로 바뀌었다. 누가 바꿨을까? 아버지는 바깥 코트를 벗으며 말했다. 그 가게에서 오늘은 82도가 났다더라. 비가 와서. 가게에서요? 응, 그 집 주인이 친절해. 설명을 조목조목 해줘. 그날 밤 나는 싱크대 위 저울의 0.0 숫자를 오래 바라봤다. 빈 저울은 가벼워야 하는데 묘하게 무거웠다. 무엇을 올려야 맞는 무게가 될까? 컵, 입, 물, 시간 아니면 다른 것. 나는 잠들기 전 휴대전화에 작은 메모를 남겼다. 규칙이 늘 옳은가? 그리고 생각을 접었다. 선이 번지지 않도록 내 마음의 종이도 말려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성수에서 왕십리로 넘어가는 열차 안에서 수연에게 메시지가 왔다. 아버님 차 오늘은 82도로 해주세요. 85도는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창밖을 보며 잠깐 멈칫했다. 그녀에게 아버지 위장이 예민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던가?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선을 흔드는 건 의심이 아니라 증거다. 나는 아직 증거가 없다. 청량리역에 내려 시장 골목을 지나며 어묵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김이 올라왔다 가라앉는 걸 보니 낮 카페 유리창에 흐림이 겹쳤다. 흐려졌다 또렷해지는 것들. 도면 유리 사람의 마음. 마르면 선은 또렷해진다. 다만 마르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모른다. 집에 도착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며 문득 생각했다. 증거가 말을 한다. 나는 그 말을 믿고 여기까지 일해왔다. 아버지의 메모, 수연의 저울, 백양목 라벨. 지금 내 곁에 있는 작은 조각들이 언젠가 문장을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은 아직 한 문장 전에 있는 느낌이다. 그날 밤 부엌 불을 끄면서 싱크대 위 저울의 0.0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숫자는 변함없이 고요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결심이 똑 소리를 냈다. 흔들릴 때일수록 먼저 수평을 재자. 단정하고 조용하게. 며칠이 지나자 마음속에 켜켜이 쌓이던 불안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가 되었다. 아버지의 메모에 적힌 숫자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었고 수연의 조언은 그 변화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82도 180초 1.8g.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치밀했다. 나는 결국 집안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결심했다. 현장 일을 핑계로 왕십리에 있는 전자상가에 들렀다. CCTV, 소형 렌즈, 배터리까지 묶음으로 파는 상인이 있었다. 요즘 원룸 도둑이 많아 이런 거 챙겨야 한다니까요. 상인은 가볍게 웃었지만 내 손끝은 굳어 있었다. 내 집, 내 아내, 내 아버지. 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제는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아버지, 혹시 요즘 속은 좀 어떠세요? 괜찮다. 다만 몸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 그의 대답은 가벼움이 아니라
뼈만 남아가는 무게처럼 들렸다. 밥상 위 반찬은 그대로 남았고 그가 가장 아끼던 김치조차 손이 덜 갔다. 나는 속으로 다시 다짐했다. 이제는 눈으로 확인하자. 카메라는 거실 시계 안쪽, 폭도 책장 위, 부엌 선반 모서리, 그리고 아버지 방 앞에 설치했다. 전선을 최대한 숨기고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밤이 깊자 화면 속 부엌에 수연이 나타났다. 그녀는 조용히 저울과 유리병을 꺼내 차를 준비했다.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의식 같았다. 저울에 올려진 차십 정확히 1.8g. 온도계가 82도를 가리킬 때까지 기다렸다가 타이머를 눌렀다. 아버님, 오늘은 조금 더 부드럽게 우렸어요. 편하게 드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카메라 너머로 바라보는 내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다. 그리고 잠시 후 아버지가 컵을 들었을 때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나는 분명히 보았다. 걱정일까 아니면 확인일까? 그날 밤 카메라가 잡아낸 또 다른 장면이 있었다. 모두 잠든 시각, 수연은 다시 부엌으로 나와 작은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날짜와 숫자를 꼼꼼히 적어 내려갔다. 10월 12일 1.8g 반응. 약간 상태 기력 저하. 노트까지? 나는 숨을 고르며 화면을 닫았다.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손끝에 맺힌 작은 떨림이 마음에 남았다. 그 떨림은 복수의 단호함이라기보다 죄책감이나 망설임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아침이 밝았다. 나는 수연과 눈을 마주치며 일부러 평범하게 물었다. 오늘도 차를 우리나요? 네,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해볼까 해요. 그녀의 웃음은 변함없었지만 이제 나는 그 웃음을 더 이상 온전히 믿을 수 없었다. 카메라 설치 후 사흘째 되는 날 나는 퇴근하자마자 휴대폰 앱을 열었다. 화면 속 거실은 조용했고 부엌 조명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그런데 잠시 뒤 수연이 나타났다. 그녀는 차식 봉투를 꺼내더니 저울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무게를 맞췄다. 1.9g 늘 기록했던 수치와는 달랐다. 나는 숨을 삼키며 화면을 확대했다. 아버님,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해봤어요. 혹시 속이 편안하실지도 몰라요. 컵을 건네받은 아버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수첩을 옆으로 밀며 입을 열었다. 미래야, 내가 누구인지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핏줄이 얼어붙는 듯 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화면 속 수연의 표정은 순간 굳더니 곧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언제부터요? 너의 눈빛에서 알았다. 그리고 내가 내 앞에 나타난 건 벌을 받으라는 뜻이라 생각했다. 나는 화면을 붙잡은 채 심장이 미친 듯 뛰는 걸 느꼈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왜 나에겐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걸까? 그럼 왜 막지 않으셨어요? 왜 저를 그냥 두셨냐고요? 내 분노가 당연하니까 하지만 내 아들만큼은 해치지 말아라. 그 아이는 죄가 없다. 그 말에 수연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나는 휴대폰을 쥔 손이 젖어드는 것 같았다.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다. 영상은 몇 분 더 이어졌다. 수연은 결국 컵을 치우며 낮게 속삭였다. 저도 이제는 모르겠어요. 그 말은 마치 자신에게 하는 고백 같았다. 나는 휴대폰을 꺼버리고 한참을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수연은 폭수와 사랑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남은 건 내 선택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부엌 식탁에 앉아있던 아버지는 내게 시선을 던졌다. 서준아, 내가 뭘 알고 있는지 이제 묻지 않겠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내가
정해야 한다. 그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선 나를 향한 애타는 간절함이 보였다. 나는 대답 대신 깊게 고개를 숙였다. 마음속에서 결심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자. 며칠 동안 카메라 화면 속 장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버지의 담담한 고백, 수연의 흔들리던 눈빛, 그리고 그녀가 중얼거린 저도 이제는 모르겠어요. 라는 말. 나는 결국 결심했다. 모든 실마리를 확인하려면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했다. 바로 춘천이었다. 토요일 아침 청량리역에서 경춘선 ITX를 탔다. 플랫폼엔 소양강 쪽으로 나들이 가는 가족과 연인들로 붐볐고 매표소 앞에서 붕어빵 굽는 냄새가 은근히 배어 나왔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차창 밖을 바라봤다. 의정부를 지나 춘천에 가까워질수록 산빛이 짙어지고 비어있는 논마다 가을 끝자락에 바람이 일렁였다. 춘천역에 내리자 공기 속에 알 수 없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역 앞 로터리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기사에게 말했다. 10여 년 전 교통사고가 있었다는 도로 아시나요? 구소양강교 쪽이라고 들었는데. 기사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아, 그 길 오래전 음주사고 있었죠. 지금은 도로도 확장됐지만 어르신들 중엔 아직 기억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도로 옆에는 낡은 표지석 하나가 남아 있었다. 교통사고 희생자 추모.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오며 나뭇잎들이 흩날렸다. 눈앞에 수연 아니 박미래가 말했던 친구의 모습이 겹쳐졌다. 인근 도서관으로 향해 신문 아카이브를 뒤졌다. 검색창에 오아린 교통사고 김만수를 입력하자 오래된 기사들이 떴다. 춘천 교통사고 피해자 오연경 씨 사망, 동승했던 딸 오아린 양 목격. 그리고 몇 년 뒤 짧은 부고 기사가 이어졌다. 춘천여고 재학 중이던 오아린 양 극단적 선택. 기사 속 희미한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연이 말하던 친구 그 아이가 바로 그녀였다. 그런데 내 안에는 그 곁에 있던 또 다른 소녀 박미래였다. 나는 앨범 속 얼굴과 오늘의 얼굴이 겹쳐지는 걸 느꼈다. 오후가 되어 당시 사건을 기억한다는 노인을 만날 수 있었다. 좁은 슈퍼 앞에 앉아있던 그는 나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때 운전자가 서울서 내려온 김 씨라고 했지. 피해자 딸은 울면서 아버지를 불렀다더군. 그 옆에서 같이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애가 참 씩씩했어 하지만 결국 혼자 남은 아이도 오래 버티지 못했지. 노인의 말이 내 가슴에 깊이 박혔다. 친구를 잃고 남은 이도 끝내 버티지 못한 자리에서 미래는 무엇을 결심했을까? 아버지를 향한 분노, 그리고 그 분노를 이어받은 10년의 기다림. 이제 모든 퍼즐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돌아오는 ITX 열차 안, 나는 의자의 기대 창밖을 바라봤다. 흐르는 강물은 마치 모든 진실을 씻어내려는 듯 고요하게 반짝였다. 하지만 내 마음속 무게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를 사랑한 마음과 그녀가 짊어진 분노 사이에서. 춘천에서 돌아온 밤 집안은 적막했다. 현관에 들어서자 은은한 허브 향이 스며 있었지만 그 향이 더는 편안하지 않았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아버지 방 문틈 사이로만 희미한 스탠드 불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 주무세요? 안 잔다. 들어와라. 방 안에는 작은 사진첩과 노트 몇 권이 펼쳐져 있었다. 아버지는 마치 오랫동안 무언가를 정리한 사람처럼 지쳐 보였다. 눈가엔 피로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시선은 한 장의 사진에 오래 머물고 있었다. 그게 뭐예요? 과거다. 내가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 따라온 그림자지.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서 있었고 옆에는 한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래엔 오영경이라는 이름이 연필로 적혀 있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으며 말을 이었다. 현경이는 내 오랜 친구였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며 서로 의지하던 사이였지. 그런데 그날 술에 취해 핸들을 잡은 건 나였다. 내가 그를 죽이고 말았다. 그리고 그 아이, 할인이까지. 나는 숨을 고르며 사진첩을 덮었다. 이제 분명해졌다. 아버지는 단순한 가해자가 아니라 친구를 잃은 가해자였다. 그리고 그 상처는 남은 가족에게 고스란히 이어졌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수연이 아니 미래 씨의 정체를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 처음 본 순간 알았다. 눈빛이 할인이랑 똑같았으니까. 그의 고백은 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걸 짊어진 채 살아왔고 미래는 그 짐을 복수라는 방식으로 이어받았다. 나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어느 쪽도 완전히 택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때 책상 서랍에서 작은 메모지가 흘러나왔다. 낡은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차를 조심하라. 벌은 내가 받을 몫이다. 아들은 지켜야 한다. 메모를 손에 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아버지는 이미 미래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스스로 감당하려 했던 것이다. 왜 제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날 미워할까 두려웠다. 그리고 내가 가진 삶까지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나는 차마 대꾸하지 못한 채 방을 나왔다. 거실 불을 켜자 소파 위에 놓인 작은 찻잔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아직 미지근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수연의 손길이 분명히 닿았던 흔적이었다. 나는 그 잔을 오래 바라보다가 결심했다. 더는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다. 직접 그녀와 마주하고 모든 진실을 들어야 했다. 사랑이든 복수든 그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다음 날 저녁 나는 일부러 수연을 불렀다. 아버지가 요양원 검진으로 하루자리를 비운 틈이었다. 거실 불빛은 희미했고 창밖에선 가을비가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다. 마주 앉은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먼저 침묵을 깼다. 이제는 말해줘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이 왜 우리 집에 들어왔는지, 왜 아버지를 그렇게 지켜보는지. 수연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눈을 들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는 사람의 것이었다.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해 미안해요. 제 이름은 수연이 아니라 박미래예요. 오할인의 친구였죠. 할인이는 제게 언니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결국 자기 삶마저 버렸죠. 그날 이후 저는 다짐했어요. 할인이가 겪은 고통을 반드시 되돌려주겠다고. 나는 목이 바짝 타올랐다. 이미 짐작은 했지만 그녀의 입으로 듣는 순간 그 무게는 다르게 다가왔다. 미래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10년 동안 준비했어요. 이름을 바꾸고 기록을 지우고 아버님이 있는 곳을 찾아다녔죠. 그리고 서준 씨, 당신을 만났을 때 운명이라고 믿었어요. 처음엔 당신을 통해 복수를 이루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달라졌어요. 정말인가요? 그게 다 계획이었는데 나를 사랑하게 됐다는 게. 처음엔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진심이에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손을 내밀까 하다 멈췄다. 마음은 흔들렸지만 배신의 기억이 쉽게 용서되지 않았다. 그럼 왜 계속 아버지께 차를 내왔죠? 저울, 온도계, 기록까지 그건 또 무슨 의미예요?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엔 독을 조금씩 섞었어요. 아버님이 제 앞에서 고통받는 걸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만뒀어요. 오히려 제가 두려워졌으니까. 아버님은 모든 걸 알고도
묵묵히 받아들이셨죠. 그걸 보면서 제 분노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 모습은 복수의 화신이 아니라 죄책감에 짓눌린 한 인간 같았다. 나는 그제야 조금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폭수를 멈출 건가요? 아니면 끝까지 이어갈 건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서준 씨를 속이고 싶진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만이 제 진실을 받아줄 수 있다고 믿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고백은 내 마음을 흔들었지만 동시에 무거운 선택을 요구하고 있었다. 사랑과 배신, 용서와 분노 사이에서 내가 어떤 길을 택해야 할까?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요양원에 계셔야 할 아버지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번뜩였다. 이제는 내가 직접 말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아버지가 문을 닫고 들어오자 거실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버지를 부축하려 했지만 그는 손으로 내 팔을 뿌리치듯 막았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결연했다. 수연 아니 박미래 역시 몸을 움츠린 채 시선을 피했다. 이제는 피할 수 없구나. 서준아, 미래야 너희 앞에서 내 죄를 다 말하마.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앉았고 미래 역시 고개를 숙인 채 손끝을 꼭 모았다. 1년 전 술에 취한 채 핸들을 잡았다. 그리고 친구였던 현경이를 내 손으로 보냈다. 그 아이, 할인이 눈물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법정에서 형을 살았다고 해도 내 죄가 사라진 건 아니지. 그는 허리를 숙이며 작은 노트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지난 세월 동안 써내려간 기록들이 빼곡했다. 사고 날 피해자의 이름, 보상금을 보냈던 흔적, 그리고 돌려받은 통지서들. 나는 손끝이 떨리며 그 종이를 넘겼다. 미래야, 내가 내 곁에 들어왔을 때 난 이미 알았다. 내 눈빛이 할인이와 닮아 있었거든. 그래서 막지 않았다. 내 분노를 내가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미래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마치 오랜 버팀목이 무너지는 듯 흐느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말씀하세요? 왜 처음부터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그게 내 벌이었다 하지만 서준이만은 죄 없는 아이였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내 아들은 이 어둠 속에 끌고 가지 말아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동시에 마지막 기도처럼 들렸다. 나는 가슴이 벅차올라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사랑하는 아내의 고백과 아버지의 속죄가 한자리에 부딪히고 있었으니 말이다. 아버지. 그 순간 아버지의 몸이 휘청하며 앞으로 쓰러졌다. 나는 급히 달려가 그를 부축했지만 그의 입가에는 피곤한 미소가 번졌다. 괜찮다. 다만 너희 둘이 이제는 진실을 보고 선택하길 바랄 뿐이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잦아들었고 거실의 침묵은 더욱 무거워졌다. 나는 아버지를 소파에 눕히며 눈을 떼지 못했다. 미래는 옆에서 흐느끼며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구급차 사이렌이 아파트 단지를 가르며 달려나갔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병원 응급실로 뛰어들었다.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수연 아니 미래도 내 옆에서 눈물을 훔치며 따라왔다. 그녀의 손끝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지만 아버지 곁을 끝내 놓지 않았다. 응급실 안은 분주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아버지를 둘러싸고 심폐소생술과 약물을 번갈아가며 주입했다. 나는 유리창 밖에서 손을 떨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게 아버지의 마지막 일까? 내가 너무 늦게 진실을 알게 된 걸까? 맥박 회복했습니다. 집중 치료실로 옮깁니다. 그 한마디에 무릎이 풀리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이 가쁘게 몰려왔지만 가슴 한쪽이 조금은 놓였다. 그러나 안도도 잠시, 의사의 표정은 무겁게 이어졌다. 간 손상이 심각합니다. 의식은 찾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위험이 있습니다. 가족분께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떨군 채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미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그동안.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아 막았다. 지금은 그 얘기하지 마요. 아버지 앞에서 무슨 말이든 할 기회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몇 시간이 지나 집중치료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동자가 천천히 나를 따라 움직였다. 그리고 힘겹게 손짓을 하더니 간호사에게 부탁해 작은 USB를 내게 건넸다. 서준아, 이건 내 마지막 기록이다. 그의 손이 내 손 위에서 떨리며 내려앉았다. 나는 눈물이 솟구치는 걸 참으며 USB를 꼭 쥐었다. 미래도 그 장면을 지켜보며 눈을 붉혔다. 집으로 돌아온 밤, 나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다. 화면 속에는 아버지가 조금 더 건강해 보이던 시절의 영상이 나타났다. 그는 카메라 앞에 앉아 깊게 숨을 내쉬며 말을 시작했다. 서준아,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아마도 끝을 향해 가고 있겠지. 이제는 다 말해야겠다. 그날 밤 나는 술에 취해 있었고 결국 친구를 잃게 했다. 그 죄를 평생 지고 살았다. 하지만 더 큰 죄는 내게 이 사실을 숨긴 채 살았다는 거다. 화면 속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떨리는 목소리를 이어갔다. 미래야, 내가 이 영상을 본다면 내 분노도 이해한다. 하지만 복수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다. 너도 자유로워져야 한다. 제발 내 아들만은 지켜다오. 나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한참을 울었다. 옆에서 미래가 흐느끼며 중얼거렸다. 아버님 왜 저를 끝까지 받아주신 거예요? USB 속 영상은 끝났지만 우리 삶의 질문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미래를 바라보며 결심했다. 이제 더는 도망칠 수 없다. 아버지가 남긴 말처럼 우리는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사랑과 진실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순간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한 번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 채널을 더 좋은 이야기로 채워가는 원동력이 됩니다.